자,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구성과 그 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 첫 구절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헌법 전문에는 우리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동포, 한민족, 한결의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조국의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런 조국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건 클 대자, 그레이트의 한민족이 세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요체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천주의 시대도 아니고 군주의 시대도 아닌 민의주의인 시대에 공화국, 그러니까 뜻을 모아 정치를 해 나가자는 이 공화국의 이념 하에서 민의주의인 시대에 국민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국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조선은 당군의 나라이고 고구려는 주몽의 나라이고 부여는 원조의 나라이고 신라는 박석김의 나라, 고려는 왕건의 나라죠. 그러니까 왕건의 자손들만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수종 아들들만 왕이 되는 거죠. 조선은 당연히 이성계의 나라니까 이씨의 왕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제국은 고종의 나라이고 일본은 일본 왕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우리의식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조국으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통 개혁 의식으로 보면은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한간 4.19 민주 이념,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법통이다.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건국의 요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쉽게 말해서 오늘날 헌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체다. 자, 사명감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당대 과업으로서 8가지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과 대통령의 함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선서를 해요. 이 5가지가 대통령의 직분이 되는 거죠. 이 직분을 잘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3부류의 대통령이 있어요. 한 부류는 대통령을 하다가 쫓겨나거나 물러나거나 죽거나 그만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했고 윤보선 최기하 대통령은 사퇴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으로 끝났죠. 두 번째 대통령의 유형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감옥에를 갑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를 갔죠. 세 번째 대통령 유형은 미리 감옥에를 갔다 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씨는 감옥에를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애매한 사람이 있죠.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를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한 김영삼 대통령 빼놓고는 딱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직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 직분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충실한 사람들, 이런 식의 유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들거나 임기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어떤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 첫 구절에 유구한 역사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경일입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서 당시에 국경일을 4개를 만들었어요. 개천절, 3.1절, 광복절, 제원절. 그리고 2005년에 한글날이 들어가서 현재는 국경일이 5개입니다. 물론 이 국경일은 쉬는 날도 있고 쉬지 않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국경일 하면은 뭐 쉬는 날 이것만 중시하는데 이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명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국경일을 적어봐라 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나. 뭐 현충일도 쓰고 성탄절을 쓰고 별 날짜를 다 쓰게 되는데 국경일은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 현충일은 슬픈 날이니까 정반대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왜 개천절, 3.1절, 광복절, 제원절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국경일을 1949년에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오늘 헌법 전문의 첫 구절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유구해야 됩니다. 유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무역업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파는데 이 가방이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무역 대표가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데 당신들 나라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우리가 참 들어보지 않은 나라인데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세워졌지만은 조선도 우리 역사다. 자, 고려도 우리 역사다. 후삼국도 우리 역사다. 통일신라도 우리 역사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우리 역사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부여옥조 동해도 우리 역사다. 그래갖고 올라간 게 고조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 역사의 출발이 바로 단군이 나라를 세운 시점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올라가서 약 4,000년의 역사를 만들려고 보니까 개천절이라고 하는 건국신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개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까지 하나의 줄로 평평하니 하면은 4,400년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느니 되는데 이 줄을 쭉 당기다 보니까 줄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줄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구한 역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줄이 끊어진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를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긴 줄을 연결하려는 전 국민적인 노력, 독립운동,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전 국민이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걸 국경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3.1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됐다. 광복절. 이 두 가지를 국경일에 넣고 보니까 줄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개천절로 시작된 역사가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서 광복절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정부 수립일이 8월 15일, 광복절도 8월 15일.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날 7월 17일 제원절을 해서 바로 대한민국 법제적 출발점 제원절, 그 다음에 민족의 역사적 출발점 개천절, 그 다음에 역사 단절을 극복하려는 전민족적인 독립운동 3.1절, 그 결실인 광복절을 통해서 국경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역사에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이제 단군 신화가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들을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단군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징으로 강조된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초창기에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단군 신화를 이용하는 측면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천절을 통해서 국경일을 만들고 우리가 연호를 단기 연호를 썼잖아요. 단기를 1948년부터 1960년까지 61년까지 단기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2조 교육 이념에 보면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단구신화에 따르면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환웅과 환인이 주고받는 대화에 네가 저 땅에 내려가서 살면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할 만하구나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 이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만드는데 수단적으로 단군 신화가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 빛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민족사적인 문화 역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05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002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88 올림픽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모방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우리들의 잠재적인 역량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대한 문화가 뭐냐? 바로 한글이다. 그래서 이 전통의 빛나는이라고 하는 용어를 국경일에 집어넣기 위해서 2005년에 한글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이 이 헌법 전문의 수식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뺏겨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35년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 짧은 역사예요.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혹은 정치, 경제, 제도적으로 압도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 일본의 역량이 그다지 우리나라를 압도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군사력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100년, 200년 당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이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 3.1운동으로 거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굳이 계승한다고 한 이유는 바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경험을 했는데 이걸 극복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다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 이광수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이고 민족적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1940년 2월 20일 매일신보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창씨와 나라고 하는 글을 써서 향산광랑 가야마 미스로로 창씨 개명을 하고 나는 왜 일본 사람의 성과 이름으로 고쳤는가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적습니다. 1940년에. 자, 1940년은 이제 일본이 세계전쟁을 진행을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듯한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민족 지도자인 이광수마저 이 일본의 세계 전쟁을 위해서 조선의 청년들이 학도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글을 쓰고 대중 강연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그대는 벌써 지원하였는가? 내일 지원하려는가? 공부야 언제나 못하리. 다른 일은 놔두고 이 전쟁이 중요하니까 나가서 싸워라. 미국, 영국을 경멸하고 돌아와라. 조국의 흥망이 달린,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조선 학도병들을 모집하는 강연을 하러 다녔어요. 이런 일을 한 이광수를 우리는 나중에 친일파라고 부르게 되는데, 친일행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의 강연과 이런 식의 글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의 행각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을 비행기를 헌납한 걸로 꼽아 가지고 비행기 헌납자 100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로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물자가 많이 필요해서 비행기를 사는 돈을 헌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헌납 관련 자료이고, 밑에 비행기가 있는 이 사진은 엽서입니다. 비행기를 헌납한 사람에게 엽서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시에 받은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었겠죠. 오늘날은 이게 바로 친일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자, 중치원 참의를 지냈던 어떤 분은 40만 원을 비행기 헌납으로 바칩니다. 자, 이 40만 원이 당시에 어떤 크기의 돈이었느냐? 1930년에 교사 월급이 60원입니다. 쌀 한 가마니는 20원이었고요. 자, 교사가 월급을 받아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1년 내내 모으면 720원. 10년을 모으면 7,200원. 6,667년을 모으면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돈을 일본에게 비행기를 사라고 바친 거예요. 거의 뭐 500억 정도의 돈을 바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일본인이 나가서 전쟁을 한 상대방은 미국이에요. 영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일파들은 철저한 반미주의자죠. 철저한 반미주의자인데, 자, 이게 만약에 이념에 의해서 이런 반미 이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내 재산의 상당수를 헌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고 나면 철저한 반미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화를 해서 살거나, 아니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재빨리 친미주의자로 변신을 합니다. 이것도 다 개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핵심적인 두 가지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운동이고 하나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은 나라를 뺏긴 지 10년 만에 전 국민이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이 나라를 뺏긴 지 20년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식민 통치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을 줬다. 조선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움을 막 받기 시작한 10년째 왜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했냐는 거예요.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10년째가 되면 일본에 귀화를 하고 일본 제도나 정치, 문화를 따라해도 부족할 판에 왜 전 국민이 만세운동을 펼쳤냐는 겁니다. 그리고 1929년의 학생 독립운동은, 자, 이때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15세에서부터 20세 언저리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나라를 뺏긴 다음에 태어나서 청년 시절을, 소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복지제도를 만들고 경제제도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본 식민 통치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을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의 모순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만세운동을 펼쳤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3.1운동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바로 일본의 식민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특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이 나라에서 사는데 내 미래가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 있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좌절이죠. 즉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이때 청년들도 일본 식민 통치 체제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이대로 나가서는 내 개인의 행복이, 내 개인의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기 전에는. 즉 왜 한국, 일본 사람을 차별을 하느냐. 여기에 극단적으로 반박을 한 게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실제적으로 부정한 논리이죠. 그래서 이 3.1운동과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그런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되겠지만은 이 시절에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 스스로가 차별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동으로 볼 때 일본의 식민 통치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한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요. 이육사, 본명 이원록이라는 사람은 광야라는 시를 씁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오는 촌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청년 이육사는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병든 몸으로 지식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 몸 탈탈 털어서 희망의 씨앗 이걸 내가 하나를 가지고 뿌려놓는다면은 1년, 2년, 100년도 아니라 1000년 뒤에라도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면은 이 씨앗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4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아는 이유는 지금 눈 내리고 밑줄 그어놓고 이 시어가 상징하는 것 1번 매우 추운 겨울 날씨 2번 조국의 암울한 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는 거죠. 굳이 이걸 또 매우 추운 날씨로 또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육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어머니께서 가져다 준 비단에 글을 씁니다. 일일 불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자기가 지금 30분 뒤에 죽어요. 죽는데 동포들에게 외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라. 미래를 준비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혜영과 유경재는 자기 가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시가 600억 정도에 해당 돈을 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설치를 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이광수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고 중의원 참의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고 이육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안중근, 이혜영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됐어. 독립이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비행기를 헌납한 중의원 참여의 정신은 중의원 참여의 생애는 중의원 참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광수의 창씨 개명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고 이육사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의 죽음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중근 당신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혜영 당신들은 위대한 지식인이고 위대한 민족운동가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표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는 친일 논쟁의 핵심 근본적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 학생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문화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정치, 경제, 제도적으로 우월한 것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그걸 다 수용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주에서 지금 일본을 따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만한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력만 가지고 침략을 했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다. 그 짧은 기간에 친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유일한 것은 법의 처분을 받거나 참여를 하는 것 말고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폐와 모순의 일부를 그 속에 배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표현 이상의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표방한 3.1운동이라든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실제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자,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천부인권, 민주, 자유, 평화, 균등의 정신을 잘 압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조선 왕조 봉건제 체제에서 질곡의 삶을 살다가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 때 처음으로 이제 인내천 사상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과 같다.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딱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1796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인간은 귀족, 천민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인간의 권리가 있다. 천부 인권을 깨달아서 공화국의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출발을 시켜요.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우리의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우리는 해방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정부의 법통, 그 다음에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때부터 공화국을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1948년에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민주공화국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나라, 공공을 위한 것, 공공복리를 위한 공동체,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서로의 뜻을 모아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민주, 국민이 주인이 돼서 실천하자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자, 헌법에 담긴 민주, 인권, 평등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몇 가지 조항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내가 국민인 이상 이 권력의 원천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해석을 할 때 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 좀 더 확대하면 우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나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만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추구권과 인권, 천부 인권을 강조한 굉장히 중요한 점. 헌법 10조. 이제 우리가 쭉 진학의 민주화 운동이 헌법 1조를 완성하는 거였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헌법 10조를 실체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이, 내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데 국가는 이 개개인 국민 5,400만의 국민이 과연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있느냐, 행복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5,400명의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그 인권을 확인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등장을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나와요. 헌법 130조 조항 내에서 굉장히 빠른 앞부분에 나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바로 공무원이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빈이, 5학년 4반 다빈이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받고 있는지 잊지 못하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 교육감은 동구교육청장에, 동구교육청장은 소속 초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그 교장선생님은 5학년 4반 다빈이 담임선생님에게 다빈이의 인권을 확인하라고 헌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빈이가 학폭을 당했다. 인권을 유린당한 거죠. 존엄과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국가가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럼 누가 방치를 한 겁니까? 그럼 담임선생님이 방치를 한 거죠. 교장선생님이 방치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억울함을 떠나서 그들은 국가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다빈이의 인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그러한 방법과 절차로 국가로부터 내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한, 인권을 보장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젊은이들이 죽어가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바로 국가가 그들의 생명,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에 대한 책임론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지키지 못하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자,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조항 하나면은 완벽한 설명이 되지만 2항부터 6항까지 보조적인 설명을 합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노력할 의무를 진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도도 만들고 장치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인간다운 삶이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고리를 나열을 합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정당의 대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을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34조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빼면 돼요. 빼면은 특별하게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뭐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라.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국민복지이고 무상급식이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할 필요가 없고 이건 헌법이 정해놓은 국민의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일 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이 날씨에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노인이 또 어린아이가 일반 국민이라도 나가서 노동을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왜 문자를 보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거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정한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국가의 재해 예방 정책이 있는 것이고 여러 재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국가가 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다 헌법 34조의 정신입니다. 헌법 2조에는 최저임금제도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 담긴 민주, 인권, 평등의식 이 130조 안에 특히 몇 개의 조항만 안다면 민주, 인권, 평등의식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이걸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특히 헌법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헌법에 담긴 통일 관련 조항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헌헌법, 제4호헌법, 제6호 헌법에는 딱히 평화적 통일을 명시한 게 없습니다. 헌법 전문에 동포에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라라고 하는 조항이 남북 간에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 헌법 제4조의 공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해서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 조항, 영토 조항을 신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8호 헌법 1972년에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헌법 43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46조 선서문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책무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고 명시를 해요. 그리고 1980년 9호 헌법에서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는 조항이 나오고 38조 3항에 대통령의 의무, 44조의 대통령 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는
당연히 헌법 전문에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조항이 있고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고 제4조는 아예 평화적 통일을 명시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어떤 정당 대표는 통일부를 없애라고 했죠.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 제4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통일에 관한 조항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바보 같은 주장이죠.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을 무려 5군데 이상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평화적 통일은 내 호불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헌법의 당위, 역사적 사명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일수록 이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과 제1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강의를 서서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 총리에 그한다. 1조부터 헌법 8조까지 일본 왕, 우리는 일본 왕이라고 부르는 일본 국왕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즉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 왕이 일본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체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헌법 1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이 이런 틀에서 벗어나려면은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다른 나라 일이라 내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헌법 1조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태국헌법 제1조. 어느 누구도 어떤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헌법 조항대로 태국의 국왕은 비행기를 수십 대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태국의 젊은이들이 그 부당함을 깨달아서 이 입헌군주제 태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고 시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 조항 때문에 그 태국의 대통령, 태국의 국왕은 그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독일 기본법 제1조. 예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 지난 나치 정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일본의 수상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정을 해요. 이건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총리는 일본 헌법 1조에 기반을 하고 있고 독일 총리는 독일 기본법 1조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독일 기본법 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다. 그래서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인권을 확신한다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 기본법 1조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치 정부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헌법 1조는 평등권을 명시해 뒀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 1조에서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언론 출판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이 권리, 불만사항을 구제해서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력한 법이죠.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대로 한다면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제2조, 바로 총기 휴대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구성한다는 게 수정헌법 1조와 2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만 총기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유연인 이유가 바로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바로 2조가 병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총기를 휴대하는 걸 법적으로 허용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의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은 다른 사람이 A라는 말을 하면은 미러링을 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거기에 혐오와 차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정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온라인이라든가 SNS 선상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내가 발휘하고 또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와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에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전문 만델라가 오랜 기간 감옥에 갔다가 10%의 백인이 90%의 흑인을 지배하는 이 체제, 신분 지배 체제를 그 인종차별 체제를 바꾸고 헌법 전문을 새로 제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든 이유는 한 나라가 새롭게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엄한 태도가 필요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이렇게 즉 이 남아프리카 국민들이 그동안 과거와 불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참여하고 그들에게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마저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로 향하는 참여와 새로운 신뢰관계를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헌법 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출연해서 취임사의 첫 구절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억울하고 고통받은 역사상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는 이 한마디를 함으로써 역사적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간 모든 역사적 존재들의 위로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전문이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칠레 헌법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 여기는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부 국민이에요. 근데 칠레 헌법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칠레 가서 인간으로 판명만 되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전부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 헌법의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국민을 사람 혹은 인간, 국민으로 나누어 표현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으로, 보편적인 삶에 해당되는 것은 인간이나 사람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바로 칠레헌법 제1조가 주는 교훈이에요. 부탄헌법 제1조는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나 상당수 나라들은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알려지는 부탄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60%는 산림으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1조로 삼았어요. 그래서 헌법 1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보신 바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왕을, 어떤 나라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게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국민 혹은 또 인간 지상주의인데 앞으로 헌법을 고치면 생명권을 보장해야 된다. 즉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은 온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새로운 담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확고한 체제가 필요하고 국민의 어떤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 이런 논의가 혹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아젠다,
좋은 미래를 설정을 하고 그리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민주적인 질서보다 이제는 더 뛰어넘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은 새로운 아젠다, 즉 기후나 환경 문제에 등장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엄하고 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한 나라, 한 개인이 할 수 없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기왕의 선진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안 된다는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더 높은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개원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로 등장을 하는데 헌법 정신으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이제 1987년부터 시작한 이 체제가 이제 2000년, 2020년 혹은 2030년이 되면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해서 5만 불 시대, 7만 불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진의 길, 선각의 길로 나아가고 그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당당한 미래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